자, 잘 들어왔습니다. 국수옥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입지이론이죠. 입지이론은 공업입지와 상업입지를 함께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내용이 많지 않아요. 공업입지는 최근에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 그 다음에 44번의 상업입지는 주로 계산 문제가 나오죠. 레일리와 허프, 레일리와 허프.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논점들만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출발! 자, 첫 번째 공업입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업입지는 항상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 시험에 나오죠. 자,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제품을 생산하는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지죠. 그러니까 이 최소는 제품의 생산 비용이 가장 최소가 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이다. 자, 그리고 배버는 여러 가지 말을 했습니다만 우리 시험에 한 서너 번 나온 게 바로 이 입지 요인이에요. 즉 공업 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배버는 나눴어요. 즉 수송비, 그 다음에 노동비, 직접 이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수송비입니다. 다시 배버는 공업 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수송비, 노동비, 직접이익 세 가지를 들었고 그 중에서 수송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수업 중에 왜 수송비를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러면 이유는 딱 하나. 배버가 살던 시대까지예요. 튜넨도 수송비를 강조했잖아요. 튜넨도, 그러니까 배버가 살던 시기까지는 교통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까지 뭐가 제일 많은 비용을 차지했습니까? 물건을 시장까지 수송하거나 원료를 수송해 갖고 오는 요 과정이 가장 큰 비용이 들었다고 해요. 따라서 배버는 수송비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가장 많으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제가 기본 강의에 이걸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거 뭐 6년째 안 나왔어요. 6년째. 그런데 뭐 올해 또 나오겠어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저기 빵꾸 노트 요약은 한번 다 읽어보는 거니까 확실히 하나만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공장을 원료 산지에 입지해야 되느냐, 원료 산지에 입지해야 되느냐, 시장에 입지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배버가 나눈 건데 한번 딱 하나만 해보죠. 여기. 자, 원료 산지가 있어요. 원료. 아이고, 안 바뀌네. 원료. 자, 그리고 시장. 이렇게. 자, 여기 공장은요, 항상 원료 산지와 시장 요 사이에 어딘가에 공장이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물건을 판매합니까? 원료를 이렇게 실어다가 뭘 만들고, 제품을 만들고, 이 제품이 만들어지면 이 제품을 다시 시장에다가 실어다가 날라서 시장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죠. 그래서 배버는 기본적으로 수송비를 강조했으니까 배버는 뭘 가장 첫 번째 판단 기준으로 삼았냐? 원료를 수송하는 비용. 공장까지, 그 다음에 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까지 수송하는 비용. 이 수송비를 뭔가 줄여야만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아주 심플하죠. 자, 원료 수송비가 많습니다. 그러면 원료를 수송하는 거리를 줄여야겠죠. 그러면 공장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원료 산지에 가까이 입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 자, 제품의 수송비가 무거워요. 제품의 수송비가 많아요. 그러면 제품을 수송하는 거리를 줄여야겠죠. 그래야 수송비를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의 수송비가 많이 들면 시장에 가서 공장을 차려서 물건을 만들어라, 이런 거죠. 그래서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험에는 이런 수송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원료가 무겁습니다. 제품이 무겁습니다. 그럼 그냥 제가 농담처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공장이 물건을 만들려면 일단 원료를 싣고 와야죠. 그래서 원료를 부릅니다. 야, 원료야, 빨리 와라. 물건 좀 만들자. 그랬더니 원료가 뭐라 그러냐? 어제 너무 심하게 달려서 술을 많이 먹어서 아이고 너무 몸이 무거워요. 그러면 그렇죠. 알았어. 공장이 내가 갈게. 이게 원료 지향형이에요. 그 다음에 자, 시장, 제품 보고 시장으로 가라 그랬더니 제품이 뭐라 그러냐? 아유, 나 피곤해서 몸이 너무 무거워서 못 가겠어. 그러면 알았어.
더러워서 내가 시장으로 갈게. 그래서 제품이 무거우면 공장이 시장으로 가는 거고, 원료가 무거우면 결국 원료 산지로 공장이 이동을 하는 거죠. 이건 결국 수송비의 문제인데 그냥 이렇게 암기하고 끝내자 그랬어요. 요 정도. 그리고 하나만, 자, 예전에는 원료지수라는 표현이 한 10년 전에는 가끔씩 나왔어요. 그러면 딱 하나만. 자, 원료지수는 원료의 무게를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냐, 그렇지 않으면 제품의 무게를 측정하고자 하는 지표냐, 딱 요거 하나만. 그럼 항상 분수 형태의 공식이니까 분자를 봐야죠. 분자의 원료의 중량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원료 지수는 무엇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지표입니까? 원료 중량. 그리고 분수 형태 공식이니까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그러면 원료가 무거운 거예요.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가 못 오니까 공장은 어디로 간다? 시장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원료가 무겁다. 아니, 원료가 가볍다. 1보다 크면 원료가 무겁다. 1보다 작으면 원료가 가볍다. 요 정도만. 자, 그러면 배버의 최소 비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배버는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소가 공장의 최적 입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배버는 산업 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수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을 들었고요. 그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수송비라고 주장했습니다. 딱 하나. 그리고 배버의 배버라는 요 문구에 출제자가 오답으로 자주 넣는 게 있어요. 이게 래쉬. 이거 똑같은 표현인데 제가 이걸 못 지었어요. 래쉬라는 애가 있어요. 래쉬를 어디다가 요 배버의 문구에다가 꼭 집어넣어요. 함정으로. 그러면 제가 래쉬는 배버랑 달라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설명했느냐. 여기 봐요. 여기. 래쉬는 가운데 숫자가 있어. 숫자. 그래서 래쉬는 무엇을 강조했느냐. 그러면 배버는 비용을 강조했듯이 래쉬는 수요를 강조한 거야. 공장을 어디다 입지해야 됩니까? 그러면 수요 측면에서 소비자가 많은 지역에다가 공장을 차려야 물건이 잘 팔릴 것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래쉬는 중요한 건 아니고 배버를 암기하고 배버 자리에 래쉬를 함정으로 가끔씩 넣어둬라. 딱 요 정도만. 상업입지 들어가겠습니다. 자, 상업입지는 항상 첫 번째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첫 번째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가 상업입지의 효시 같은 애예요. 따라서 항상 용어 정리가 나옵니다. 그럼 중심지가 무엇입니까? 상업기능을 제공하는 지역. 자, 예전에는 시장이었어요. 시장. 우리가 흔히 하는 시장. 그리고 상업기능을 제공하는 지역이 지금은 매장, 점포, 이런 상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모든 중심지, 모든 현대 감각으로 모든 매장에는 무엇이 존재합니까? 상권이 존재하죠. 상권. 이런 상권을 과거에는 배후지 또는 보안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상권, 상업 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 이걸 배후지, 보안지역. 즉 상권을 왜 배후지라고 합니까? 항상 상권은 중심지 주변, 배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권을 배후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중심지와 상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보안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상권을, 지금의 상권을 예전에는 보안지역이라고 불렀다, 이런 거죠. 그리고 단연 이 두 가지 개념이 시험이 잘 나오죠. 크리스탈러는 최소 요구치를 뭐라고 정리했냐? 중심지가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 그리고 재화의 도달 범위는 중심지 기능이 미치는 한계거리.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니? 그럼 수업 중에 제가 피자집을 들었죠? 피자집. 이렇게. 자, 피자집을 딱 오픈하면요. 피자집을 오픈한 순간 떼돈을 벌려고 하진 않죠. 일단 뭐부터 생각해봐요. 피자집을 여는 순간 항상 고정비용이 발생해요. 그래서 피자집의 사장님은 고정비용을 뽑을 수 있는 또이 수익을 예측해요. 즉 자, 피자집을 문을 여는 순간 인건비, 월세 등으로 뭔가 고정비용이 빠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뭘 생각하느냐? 떼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고정비용을 뽑을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 고정비용을 뽑을 수 있는
최소한의 고객 수를 생각해 봐요. 그랬더니 한 50명 정도가 우리 피자집을 이용해 주면 고정 비용이 빠질 것 같아요. 즉 다른 말로 또이또이, 즉 손익분기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50명을 뭐라 그럽니까? 피자집이, 자, 피자집, 중심지, 피자집이 존속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 수. 그러니까 50명만 딱 확보하면 최소한 고정 비용이 빠지니까 피자집을 존속시킬 수 있다, 이런 거죠. 이게 최소 요구치예요. 그러면 피자집 사장님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배달을 해야 돼요? 이 최소 요구치 밖에 고객을 확보해야죠. 그래서 중심지의 상승 조건은 항상 최소 요구치 밖으로 뭘 배달시켜야 돼요? 피자를 배달시켜야 됩니다. 또는 최소 요구치가 제어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중력 모형이요. 중력 모형에는 세 사람이 존재합니다. 레일리, 허프, 그리고 컨버스가 있는데 컨버스는 강의에서 제가 많이 강조하지 않았어요. 일단 주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아니면 허프의 확률 모형이 계산 문제로 나오죠. 그러면 레일리든 허프든 항상 이들은 모형이 똑같아요. 어떠냐? 여기 A 도시가 있고 여기 B 도시가 있어요. 아이고, 거꾸로 했네. 자, A에 여기가 A라는 할인점이 있고 A라는 할인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아이고 할인점이 있어요. 그리고 요 사이에 항상 누가 존재한다? 고객이 존재하는 지역이 있죠. 고객. 그러면 할인점이 두 개니까 A와 B는 요 아래에 있는 고객을 몇 대 몇으로 나누어서 가져갑니까? 이게 중력 모형이죠. 중력 모형. 즉 두 매장이 있고 여기에 고객이 있을 때 이 고객이 A 할인점으로 갈 것이냐 B 할인점으로 갈 것이냐. 정확히 말하면 고객이 100명이라면 A로 몇 명이 가고 B로 몇 명이 갈 것이냐. 이게 중력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 중력 모형은 기본적으로 뭘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러면 이 매장들 간의 경쟁을 다루고 싶은 거예요. 매장들 간의 경쟁. 그러면 항상 논리가 고객이 A 매장으로 몇 명이 갑니까? 그러면 모든 매장은 고객을 끌어당기는 뭘 가지고 있어요? 유인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죠. 유인력. 그래서 A의 할인점이 B보다 유인력이 크면 고객을 더 많이 끌어가고, 자, B라는 할인점이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이 크면 B 할인점으로 고객이 B 할인점으로 많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많이 가더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최소한 레일리와 허프의 모형이 나오면 이 레일리가 정의한 유인력, 허프가 정의한 유인력 정도만 딱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일리의 유인력은 크기를 거리의 제곱으로 나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어떤 지역에 중심지가 미치는 영향, 항상 중심지가 매장 할인점이니까 여기죠, 여기. 요 고객이 있는 지역에, 이게 어떤 지역이에요? 고객이 있는 지역에 두 중심지가 미치는 영향, 이걸 우리는 세 글자로 줄여서 중심지가 미치는 영향을 유인력이라고 해요. 정확히는 5글자로 부르면 이걸 고객 유인력이라고 하고, 그래서 고객의 유인력은 뭐가 결정됩니까? 항상 중심지의 크기에 비례하고 중심지까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잘 나오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허프. 자, 허프의 유인력은 레일리랑 비슷해요. 크기를 거리의 K승으로 나눈 것이죠. 그리고 이 K를 마찰계수라고 하는 것이고, 자, 우리 허프는 살짝 특이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소비자의 구매 행태를 기본으로 만든 확률 모형입니다. 이 표현이 잘 나옵니다. 자, 허프의 이 유인력은요, 무엇을 반영하고 있냐? 소비자의 구매 행태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럼 소비자의 구매 행태가 뭘까요? 소비자들은요, 가까운 거리에 24시간 조그마한 편의점과 대형마트, 이마트나 할인마트가 있으면 고객들은 항상 어디에 더 끌려요? 그렇죠. 매장의 크기가 큰
대형 마트 등에 끌린다 이런 거죠. 이런 게 소비자의 구매 행태죠. 그리고 소비자들이 현실적으로 이마트나 홈플러스를 가고자 하지만 많이 못 가는 이유는 뭐죠? 대부분은 우리 집에 멀리 있죠. 그래서 소비자의 구매 행태라는 건 요 유인력을 뭔가 설명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레일리의 유인력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레일리 자신이 어떤 지역의 중심지, 즉 매장이 고객에게 미치는 영향, 유인력은 중심지 크기에 비례하고 중심지까지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허프는 유인력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소비자들은 말이야 기본적으로 크기가 큰 매장을 선호해. 그리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선호하지 않아. 뭐랑 똑같아요. 설명하는 방법만 다른 거죠. 그래서 허프의 유인력은 소비자의 구매 행태를 기본으로 뭔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잘 나온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자 레일리와 허프의 모형은 똑같은 모형인데 여기는 확률 모형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런 거야. 우리가 레일리와 허프의 어떤 계산 문제는 항상 순서가 이렇게 돼 있죠. 유인력을 산정하고 고객을 끌어들이는 유인력. 그 다음에는 뭘 선정해요? 유인력 비율을 산정한다고 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 매장이 고객을 20으로 끌어당기고 B 매장의 고객을 30으로 이렇게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그럼 요게 지금 우리가 계산한 유인력이에요. 그럼 유인력 비율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전체 유인력으로 나눠주는 거죠. 50. 얘도 50 이렇게.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쪽이 5, 6은 30이니까 60%예요. 요 60%를 유인력의 비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자연적으로 40%가 되겠죠. 40%가. 그럼 잘 봐요. 자, 요 60%를요. 60%를 레일리는 유인력의 비율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전체 유인력 중에서 비매장의 유인력이 차지하는 비율에서 유인력 비율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60%를 허프는요 뭐라고 번역을 했습니까? 그럼 이걸 매장을 방문할 확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매장을. 그럼 매장을 방문할 확률이란 게 뭐니? 그럼 요런 거예요. 자, 보세요. 요 100명을 지워버리고. 자, 100명을 지우기 전에 한번 보자고요. 레일리는 여기에 고객이 100명이 있으면요. 요 유인력의 비율에 의해서 고객이 나눠 가져간다는 거예요. A는 40%가 비율이니까 100명에 40명이 일이 가는 거고 B 매장은 60%니까 100명에 60%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유인력 비율의 뜻인데 고객을 끌어당기는 비율인데 자 허프는 이걸 확률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확률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고객이 딱 한 명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고객이 딱 한 명. 그리고 이 고객은 매장을 물건을 사러 A 아니면 B를 방문할 텐데 이 고객이 B 매장을 갈 확률이 얼마냐, 가능성이 얼마냐를 이렇게 분석했어요. 지금 50분의 30을 이 고객이 물건을 50번을 사러 갑니다. 그러면 그 중에 30번은 B 매장으로 가고 20번은 A 매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즉 50번 중에 B 매장으로 30번을 갑니다. 이게 고객이 B 매장을 방문할 확률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60%를 레일리는 유인력의 비율이라고 설명했고 허프는 이 60%를 하나의 고객이 B 매장을 방문할 확률이라고 해석만 다르게 하는 거죠. 설명만. 요것만 기억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유인력 비율은 어떻게도 활용하느냐.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추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요. 보세요. 자, 유인력 고객을 60% 가져갑니다. 이게 지금 유인력 비율이죠. 고객을 60% 가져간다면 결국 B 매장의 시장 점유율은 얼마예요? 60%겠죠. 그러니까 레일리가 설명하는 요 유인력 비율을 허프는요. 뭘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냐? 매장의 시장 점유율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허프의 모형이 나오면 항상 소비자의 구매 행태를 반영했다. 그 다음에 유인력 비율을 확률이라고 해석했다. 그리고 항상 이 유인력 비율을 시장 점유율을 판단하는 하나의 지표로도 활용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간편하게 추산할 수 있다. 허프. 확률 모형이다. 허프. 소비자의 구매 행태를 반영했다. 허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이 좀 꼬이네요. 퇴근 후라 그런지. 그 다음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 이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자주는 안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A라는 매장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A라는 매장. A라는 매장. 자, 그리고 A라는 매장이 이렇게 존재를 하면 A라는 매장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A라는 매장이 만든 상권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상권. 자, 그런데 이번에는 A 매장 근처에 새롭게 B 매장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B 매장이. 그럼 이 B 매장도 결국 자신만의 상권을 형성할 거 아니에요. 상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렇게 두 상권이 겹쳐요. 이 부분이죠.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 해당하는 요 지역에 있는 고객을 놓고 A하고 B가 피 터지게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컨버스는 뭐라고 말했냐? 이 바보야. 뭐 하려고 이렇게 서로 경쟁을 하냐? 경쟁을 하지 말고 자, 봐. 어떻게 경쟁을 피할 수 있냐? 그러면 요 B라는 매장을 위치를 시킬 때 말이야. 적정한 거리를 좀 띄워. 요만큼 이렇게.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니? 그러면 최소한 그림을 최소한 말이야. 이렇게 되네요. 최소한 상권이 이렇게 겹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띄워서 이렇게 B 매장을 만들면 야, 경쟁을 할 필요 없으니까 좋잖아. 이렇게 컨버스는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컨버스는 요 두 상권의 요 경계 있죠? 요 경계. 요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 그러면 분기점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분기점. 왜? 요 지점에서 상권이 한쪽으로 B 상권은 요리, A 상권은 요리 해서 요 지점, 딱 그 지점에서 상권이 서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분기점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컨버스는요, 레일리의 모형을 수정했어요. 항상 기본이 이 레일리의 이론이에요. 이 레일리의 이론을 수정한 게 확률 모형, 레일리의 이론을 수정한 게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에요. 그래서 레일리의 모형을 수정해서 두 상권의 경계, 즉 분기점을 확인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었다. 요 정도. 자, 그럼 보자고요. 크리스탈에 의하면 중심지가 형성되기 위해서 암기 코드는 피자집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 밖으로 재화의 도달 범위가 존재해야죠. 또는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안쪽에 있어야 되고 재화의 도달 범위는 최소 요구치 밖에 있어야 됩니다. 자,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요구. 자, 상권에서 수요가 나오면 항상 고객으로 번역을 하면 됩니다. 고객으로. 그래서 중심지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고객의 수. 그러면 최소 요구치. 자, 그리고 이거는 재화의 도달 범위를 설명하고 있죠. 이 재화의 도달 범위는 상권이에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볼까요? 이 피자집이요. 피자를 여기까지 배달시켰어요. 여기까지. 그럼 여기까지 고객을 확보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피자집이 형성한 상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화의 도달 범위란 결국 현대식 표현으로 재화가 도달되는 범위니까 상권의 경계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지 활동이 제공되는 공간적인 한계. 더럽게 어렵게 표현해놨죠? 그냥 상권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중심지 활동, 제가 피자집을 들었으니까 피자집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적 한계. 여기까지 피자가 배달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중심지로부터 상업 기능에 대한 수요가 0이 되는 지점. 이게 어려운 표현이죠. 항상 상업 입지에서 수요가 나오면 고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가 피자가 배달되니까 여기까지가 재화가 도달되는 범위인데
요 지점까지가 고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고객을 확보했으니까 요 지점을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고객은 하나도 없게 돼요. 즉 빵이 되는 거죠. 빵이.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재화의 도달 범위는 고객이 없을 때까지 딱 그 거리까지를 연결한 범위입니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심지로부터 상업 기능에 대한 고객이 사라질 때까지, 고객이 없어질 때까지 그 지점까지의 거리, 이걸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한다. 자, 그리고 작년에 요 중심지의 크기가 시험에 나왔어요. 자, 크리스탈러는요, 중심지를 고차 중심지와 저차 중심지 두 가지로 나눴어요. 그리고 둘 중에 누가 큰 중심지 같아요? 고차가 큰 중심지예요. 그래서 사례를 들면 이마트 홈플러스가 고차 중심지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흔하게 보는 24시간 편의점이 저차 중심지죠. 그러면 고차 중심지는 항상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수가 적죠. 대형마트는. 그리고 이 고차 중심지 대형마트 사이의 간격은 넓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차 중심지는 수가 많죠. 24시간 편의점. 그리고 상호 간의 간격이 좁게 분포되어 있죠. 그런데 작년에 시험에는 뭐가 나왔냐?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이런 표현을 쓴 학자가 누구입니까? 정말 많이 틀렸어요. 아니, 고차 중심지는 수는 적고요. 고차 중심지 상호 간의 간격은 넓어요. 그럼 다 맞췄을 텐데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이런 걸 누가 표현을 했나요? 그러면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자, 그 다음에 중력 모형. 자, 중력 모형은 중심지 간의 상호 작용. 이게 경쟁이죠. 자, 중력 모형은 기본적으로 뭘 설명한다고 그랬어요? 두 매장이 고객을 서로 끌어당기기 위해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 모형은 무엇을 설명합니까? 그러면 중심지 간의 고객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 중심지 간의 경쟁. 고객을 놓고 중심지 간에 이루어지는 경쟁 관계를 따지는 거야. 그러면 중심지의 형성 과정보다 중심지 간의 경쟁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면 중심지의 형성 과정은 누가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요놈이란 말이에요. 요놈 쭉 따라오면 누구예요? 크리스탈러. 크리스탈러가 바로 중심지의 형성을 설명한 이론이고요. 어렵죠? 이거 15년치 기출지문이에요. 어려운 것들만 골라놔. 그 다음에 레일리의 소미 인력 법칙은 두 도시 사이에 거주하는 소비자에 대해서 두 도시가 미치는 영향력, 이걸 유인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항상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자, 상권의 경계를 구하는 방법이고, 상권의 경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러면 구매 영향력, 즉 다른 말로 유인력이 또이또이인 지점이에요. 유인력이. 야, 유인력이 왜 또이또이야? 이거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요 부분이 지금 분기점이죠. 상권의 경계 분기점이에요. 요 분기점에서는요, 두 상권이 딱 이렇게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딱 만나고 있으니까 고객에 대한 유인력이 똑같은 지점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요 딱 경계에 고객이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고객이 이렇게 서 있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고객은 A 매장으로 갈까요? B 매장으로 갈까요? 그러면 고민스럽겠죠. 딱 중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러냐? 구매 유인력이 같은 분기점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분기점은 항상 뭐가 또이또이냐? 고객을 끌어당길 유인력이 또이인 지점이에요. 양 상권에. 아무튼 중요한 건 컨버스의 분기점은 상권의 경계 또는 분기점을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자, 허프에서 자주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소비자의 구매 행태, 확률, 소비자의 구매 행태, 확률, 시장 점유율, 요거. 자, 소매입지 이론이라고 되어 있네요. A 도시가 B 도시보다 더 크다면 상권의 경계, 요 상권의 경계가 바로 요 놈이에요. 분기점. 요 분기점이 어디 있냐? 그럼 해볼까요?
자, A 도시가 B 도시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A 도시를 크게 한번 해보죠. A. 그리고 B 도시는요, 작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B 도시 이렇게 해보고요. B 도시. 자, 그러면 둘 다 매장이니까 상권을 갖고 있겠죠. A는 큰 매장이니까 상권이 커요. B는 작은 매장이니까 상권이 이렇게 작고. 그럼 결국 두 상권은 어디서 만납니까? 여기서 만나죠. 여기가 분기점이에요. 그럼 항상 분기점이 어디에 가까이 있어요? 그렇죠. 작은 도시 쪽에 항상 가까이 있어요. 왜? 상권이 크면 밀려나가니까 결국 작은 도시에 가깝게 상권의 경계가 형성되는 거야. 그래서 만일 A 도시가 더 크다면 상권의 경계는 항상 반대쪽 작은 도시에 보다 가깝게 결정이 됩니다. 작은 도시에 보다 가깝게 결정이 됩니다. 자, 닐슨의 소매 입지 이론은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기출지문 넣어놓은 거예요. 자, 한 번만 읽어보죠. 다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닐슨의 소매 입지 이론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지하여야 하는지를 제시했다. 닐슨의 소매 입지 이론은 뭘 강조했다? 매출액. 어떻게 하면 매출을 많이 얻을 수 있을까? 그런 장소에 입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상당히 길어졌어요. 자, 빵꾸를 어떻게 해보죠. 자, 베버는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소가 최적의 공업 입지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자, 상업 입지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보니까 이 상업이 아니라 산업인데 제가 오타냈어요. 산업인데 천인공노를 오타네. 천인공노. 아이고 또 안 보이네. 산업을 제가 상업이라고 지금 잘못 쓴 거예요. 자, 아무튼 산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세 가지죠. 가장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인데 가장 중요한 건 수송비입니다. 자, 원료의 부패가 심하거나 국지 원료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 원료 지향형. 노동력이 풍부하고 임금이 저렴한 지역에 입지해야 됩니다. 노동 지향형. 기술 연관성이 높은 산업들이 원료 산지나 시장에 함께 입지합니다. 집적 지향형. 그 다음에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항상 용어를 물어보죠. 상업 기능을 담당하는 지역 중심지. 그리고 요 중심지로부터 재화나 서비스를 받습니다. 상권. 이걸 과거에는 매장의 배후에 있었으니까 배후지. 그리고 매장과 보안 관계에 있으니까 보안지역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심지가 존속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수. 이걸 최소 요구치. 그리고 중심지의 기능이 미치는 거리. 이게 상권. 요걸 재화의 도달 범위. 그래서 항상 크리스탈러는 중심지의 형성을 설명했는데 항상 최소 요구치가 재화의 도달 범위 내에 있어야죠. 내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크리스탈러는 중심지의 차이 크기에 따라서 중심지를 고차와 저차로 구분하였다. 고차 중심지는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그래서 수는 적고 중심지 간의 간격은 넓고, 자, 저차 중심지는 24시간 편의점은 수는 많고 간격은 좁게 분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지금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허프의 확률 모형의 유인력이죠.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의하면 두 중심지 사이에 위치하는 어떤 지역에서 두 중심지가 미치는 영향, 길게 적어져 있지만 결국 요 유인력을 뜻하죠. 유인력은 인구에 비례하고, 즉 크기에 비례하고 중심지까지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자, 허프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소비자의 구매 행태를 반영했고 확률을 강조했고 시장 점유율을 강조했습니다. 소비자의 구매 행태, 확률, 시장 점유율, 이걸 강조하면
허프죠. 허프의 확률 모형이죠. 자, 컨버스. 자, 컨버스는요,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수정해서 두 도시 간의 구매 영향력, 즉 유인력이 같은 지점, 이걸 뭐라고 부르죠? 분기점. 상권의 경계인 분기점의 위치를 구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자, 중력 모형에 의하면 A 도시가 커요. B 도시보다 A 도시가 커요. 그러면 상권은 항상 작은 도시 쪽으로 밀려가죠. 그러니까 상권의 경계는 어디? B 도시보다 가깝게 결정될 것이다. 이렇게. 예. 자, 생각보다는 좀 자세히 했더니 좀 길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도 설명이 한 번은 필요할 듯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